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준 캐스터. 네, 지금 서울은 비의 강도가 약한 편인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한여름 장맛비 수준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와 부산, 울산 등 일부 경남 해안지방은 1시간 동안 무려 100mm가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진 상황입니다. 저기압과 함께 뜨거운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과 부산을 비롯한 일부 경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에 호우주의보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남해와 거제, 통영,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 비는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서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오후까지 충청 이남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제주도에 30에서 120mm가량이나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를 비롯해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맑아지면서 한낮에 약간 더워지겠고요.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의 농도 좋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남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선경 기자. 네, 경남에서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창원을 비롯해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8시 현재 거제와 통영, 창원 등 5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13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통영 욕지도 166.5mm, 통영 151.3mm, 거제 140.5mm, 김해 112.1mm 등입니다. 또 남해와 거제, 통영 등지에서는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오늘 오후까지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대는 저지대 침수와 인명사고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연합뉴스 김성경입니다. 이번에는 충청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대전 갑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윤덕 기자. 네, 대전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고가도로에 고인 빗물이 배수구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젯밤 제주를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오늘 새벽부터는 점차 충청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새벽 1시를 전후에 떨어지기 시작한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세종 금남 81.5, 부여 66.5, 보령 63.5, 대전 62.6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세종과 부여에는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20mm 넘게 퍼붓기도 했습니다. 세종 부여뿐 아니라 대전과 충남 청양, 충북, 청주, 영동, 옥천, 보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남 서천 등 남부시군에 내려져 있던 호우 예비특보는 방금 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까지 충청 지역에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비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또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여 있어 옆 차량이 지나가며 튀어오른 빗물이 앞을 가릴 수 있는 만큼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표결이 오늘 밤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막판 타협점을 찾더라도 표결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전에 없는 속전속결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 등 국제사회와 사전 협의하던 것과는 달리
속도전으로 일관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Only the strongest sanctions will enable us to resolve this problem through diplomacy. We have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long enough. There is no more road left. 지난 4일엔 대북 원유 금수, 김정은 직접 제재 등 중국이 수용하기 힘든 조안을 다른 이사국에 회람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면서도 원유 공급 중단 등에는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전과 달리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북 제재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анкций любого рода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уже является бесполезным и неэффективным. Траву будут есть, понимаете? Но не откажутся от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если не буду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일각에서는 미중이 물밑 협상을 통해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등의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방안 가운데 북한산 섬유 제품의 수출 금지 정도만 수용할 의사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타협점을 찾더라도 표결은 미국이 예고한 시일인 11일은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2일 제72차 유엔 총회가 개회한 뒤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의 기조연설을 전후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를 앞두고 북한 근로자들,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 변경 지역 등의 단속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는데요. 네,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 측이 제기한 중국의 북핵 책임론을 피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행된 뒤 중국 내 대북 거래 및 변경 지역에 대한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 시행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석탄을 포함해 북한산 철광석, 나베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중국 내 외자 기업 설립 및 투자 확대를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중국 내 식당도 이번 투자 금지 조치로 된소리를 맞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후폭풍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귀국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여겨지던 북한산 인가공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 일대에서 성행하던 밀무역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의 대북 단속은 핵실험 등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강화하다가 이후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외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심재훈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 무법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성명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한 견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을 자축하는 연회를 열고 핵 개발자들을 치하했습니다. 핵실험이 북한 인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면서도 핵무력을 완성할 때까지 연구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를 제쳐두고 한 남성의 손을 잡고 등장합니다. 핵 개발의 실무 책임자인 리용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정은은 이어 핵 개발의 총책임자인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귓속말을 나눕니다. 6차 핵실험을 축하하는 인민극장 공연장에서 핵 개발자들을 향한 신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겁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 자동 측에서는
청년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김정은은 축하연회가 열린 목란관에서도 리용섭의 손을 놓지 않았고 이어진 연설에서는 핵개발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습니다. 이번에 울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관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뤄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은 또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가 확정적이라고 주장하며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과학연구 사업을 더 야심차게 벌려나갈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핵 개발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6차 핵실험을 연일 특대 사변으로 보도하며 체제 결속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안보 상황을 풀 해법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네, 주변 사강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점점 더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로 지지층 내부 반발이 더해지며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서 돌아온 이후 사흘째 공식 일정 없이 안보 현안을 챙겼습니다. 구구절을 넘겼지만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동향을 주시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낮출 묘책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고심은 북미 담판에만 시선을 두고 있는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 관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 사강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그 역할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여기에 사드 카드로 입장이 한층 곤란해졌습니다. 북한 제재에 키를 쥔 중국과의 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해졌고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던 진보 진영의 격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돌파를 시도했지만 정의당을 중심으로 비판 공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문 대통령이 왜 저런 행보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달라며 옹호에 나선 건 그만큼 깊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SNS에 글 하나를 링크했는데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굴욕을 감내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안보 대응을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초당적 안보 해법을 모색한다는 구상이지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달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성주 기지에 발사대 4기를 올려놓는 메탈 패드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격 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6기를 포함한 사드 체계가 이르면 이번 주에 작정 운용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이지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합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절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북도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표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99명 국회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 중 절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여야 3당만으로 표결을 할 수 있고 이땐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명만 있어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다른 야당을 설득해 김 후보자의 표결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통과 기준이 150명으로 올라가 가결 전망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확보한 확실한 찬성은 130표에 불과합니다. 결국 캐스팅 보트는 40석인 국민의당이 갖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어서 찬성표가 많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최근 김 후보자의 군 동성애 옹호 논란 등으로 반대표가 20표를 넘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내부표 단속과 함께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시기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규제 여파로 창업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원론적인 데다 정치적 성향과 교수 시절 행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혁파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혁신적인 기업을 키우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입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전문인 벤처에서도 자신만의 특색을 찾기 어렵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이해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 점은 박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잘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은 없고 그 보고를 받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청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박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교수 시절 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자꾸만 불어난다는 겁니다. 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으로 보고 독재를 두둔했다는 지적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교수 시절 우파 농객 초청 간담회 문제가 불거지며 정치 성향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기술회사 대표 재직 중 자신이 직접 임원 포상안을 제안해 의결했다는 셀프 포상 논란에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과 병역특례연구원 허위 복무 의혹까지 겹쳐 쉽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바른정당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 유 의원이 전면에 나선다면 홍준표,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주요 대선 주자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셈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동지들과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의미인 사직생을 언급하면서 바른정당이 최대 위기에 처한 지금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이 지도부의 공백을 메울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직 수용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의원의 등판은 의미가 큽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이 다시 한번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유 의원의 선택이 향후 전국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유 대표의 복귀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 정족수인 20명을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 의원은 당의 결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던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자 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던 검찰.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는 등 영장을 보완한 후 이르면 이번 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노모 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행동하는 양심은 모두 도둑이라는 등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외곽팀을 운영, 관리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곽팀 운영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공모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민 전 단장이 이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외곽팀 활동비 수령증 일부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으며 이를 토대로 민 전 단장도 곧 추가 소환할 예정입니다. 원 전 국정원장이 외곽팀 운영 책임자라는 것이 검찰 판단인 만큼 민 전 단장에 대한 추가 수사는 원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 공모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은 원 전 원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본격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소입니다. 60대 청소근로자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다세대 주택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홍정원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초조하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일부는 승강장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지하철 4호선 한대항역 당고개행 선로에서 60대 청소근로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1시간 정도 중단되면서 승객 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동차 기관사가 사람을 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뒤 기관사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 서울 강남구 소재한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갓난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쏟아져 나오는 주민들을 안정시킵니다. 방화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산을 타던 50대 남성이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가 헬기로 이 남성을 병원에 옮겼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지난 8일 전북 고창군에서는 산책을 나선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개들은 멧돼지 등 산짐승을 잡는 훈련을 받은 사냥개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인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밤 사냥개 4마리가 전북 고창군에서 산책을 나선 40대 부부를 느닷없이 공격했습니다. 사냥개들은 이 부부의 엉덩이와 오른팔을 심하게 물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칫 부부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개들은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개주인 56살 강모 씨를 다음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의 개들은 멧돼지 등 산짐승을 잡는 맹훈련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잠깐 신경을 못 쓴 사이 개들이 달려나갔고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부부는 개가 물었을 때 주인은 도망갔고 상황이 다 끝난 뒤 개들을 데려갔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도 강 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강 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과실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은 강 씨가 조사 과정에서 개들이 다시는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처분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강 씨를 불러
개처분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생리대에서 시작된 유해물질 불안감이 기저귀, 팬티라이너 등 위생용품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일은 구조도 비슷하고 몸에 직접 닿는 것도 같은데 제품마다 규제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대로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환경연대의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보고서를 대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된 생리대 11종 중 5종은 팬티 라이너입니다. 팬티 라이너는 여성들이 평소 또는 생리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생리대와는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생리대는 의약 외품인 반면 팬티 라이너 일부 제품은 의약 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인 겁니다. 생리약 흡수용으로 나온 팬티 라이너는 의약 외품으로 지정돼 안전과 품질 등을 검사받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의약 외품인 생리대조차 불안하니 일부 팬티 라이너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역시 민감한 피부에 닿는 유아용 기저귀도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저귀는 의약 외품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신고만 하면 팔 수 있습니다. 공산품이라 관리도 식약처가 아닌 국가기술표준원이 맡습니다. 내년부터 기저귀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식약처가 관리한다지만 신고 대상일 뿐 의약외품처럼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나 용도가 비슷한데도 제품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분류체계, 제대로 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허술한 관리 구조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번 추석 황금 연휴에 여행을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바일 호텔 레스토랑 예약 앱 데일리 호텔은 앱에서 총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가 이번 추석 황금 연휴에 여행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가 79%를 차지했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의 89%는 국내 여행을, 나머지는 해외여행을 하겠다고 각각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 1%는 평균 7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 보유의 불균등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부자 상위 1%, 13만 9천 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만 6천 채였습니다. 한 명이 평균 7채 가까이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주택들의 총 공시가액은 182조 원이 넘습니다. 9년 전인 2007년 상위 1%는 평균 3.2채씩 집을 보유했는데 9년 사이 평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그리고 건설 경기를 살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꼽힙니다. 정부가 나서 집값을 띄우니 갈 곳 없는 뭉칫돈이 몰려들고 이 몰려든 돈이 집값을 더 올린 겁니다. 반면 전체 가구의 44%는 무주택 가구, 부자들의 집 사재기에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집을 사려면 과거보다 돈을 더 빌려야 하니 결국 가계부채마저 1,400조 원에 달한 형편입니다. 정부는 6.19와 8.2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총부채 상환 비율을 낮추는 등 돈줄 죄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최후 카드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낼 만한 적정한 투자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부자들의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면서 불황 속에 집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최소 27명의 사망자를 낸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네, 이곳 주민 640만 명 이상이 허리케인을 피해 대피했는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도 특파원입니다. 카리브해 연안을 초토화한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플로리다 최남단 키웨스트 섬으로 상륙한 어마는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채 서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며 주민 64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Hurricane Irma began impacting Miami-Dade County, causing severe weather conditions. It has left county roadways blocked and many traffic signals inoperable. As of this afternoon, Florida Power and Light is reporting 725,000 accounts are without power. 카리브해에서 이미 최소 27명의 사망자를 낳은 어마가 플로리다로 상륙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키웨스트에서는 이미 거리가 물에 잠기고 주택과 기업체 등 건물 43만 채 이상이 정전됐습니다. 강풍과 물폭탄으로 정전 피해가 속출한 플로리다 남부의 멀로, 마이애미 데이브, 브로워드 카운티에는 토네이도 경보까지 발령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어마의 경로에 들어선 서부 해안의 템파에는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의 경로에 있는 엘라베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지사들과 통화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가운데 역대 7번째 규모로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쯤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연이어 강력한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미국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자세한 허리케인 소식과 이번 주 날씨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강력한 허리케인인 어마가 강타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 어마가 또다시 미국에 상륙을 하면서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마가 지나간 카리브해 섬들은 쑥대밭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고요. 이 허리케인 어마는 현지 시간 10일 오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플로리다주에 상륙을 한 상태입니다. 상륙 직전에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재발달하기도 했었는데 상륙 직후에는 2등급으로 현재는 세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허리케인 어마는 플로리다주 북부를 지나서 조지아와 엘라베마주 쪽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허리케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플로리다주인데 이 플로리다주는 지난 주말부터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현재 640만 명이 대피 행렬에 올라섰습니다. 또 앞으로 허리케인이 북상하면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역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한편 대서양에서는 이 허리케인 어마와 함께 2개의 허리케인이 더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4등급 위력을 보이고 있는 호세가 현재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허리케인 호세가 이 어마가 휩쓸고 간 카리브해 쪽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네. 또다시 이 카리브해 지역 섬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하나는 허리케인 카티아인데 이 카티아는 현재는 열대저하부로 약화가 된 상태이지만 문제는 이 허리케인 카티아의 경우도 지난 금요일에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한 멕시코 쪽으로 상륙을 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또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카리브해 지역에들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등급만으로는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 허리케인 어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지난주 휴스턴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하비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느리게 이동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린 게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허리케인 어마의 경우는 비도 비지만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하는 게 특징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속 30m가 넘어가면 바람이 넘어가면 가로등이나 신호등 그리고 전신주 같은 것들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팩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초속 40m의 강풍이 불 경우에는 지붕이 날아가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허리케인 어마가 현재는 2등급으로 세력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최전성기 그러니까 카리브해 섬을 휩쓸고 갈 때 등급이 5등급이었습니다. 이때 최대 풍속이 시속 300km에 달했었는데 시속 300km의 강풍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사실 좀 체감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KTX가 가장 빠른 구간에서 달리는 속력이 시속 한 300km 안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에 동반된 바람이 KTX가 달리는 속도로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한 바람이 동반됐기 때문에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간 카리브해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가 지금 속출이 하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바부다 섬 같은 경우에는 섬 90% 이상이 황폐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푸에르토리코와 그 밖의 카리브해 섬 지역에서도 최소 사망자가 27명이 발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허리케인 어마가 이례적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것은 따뜻한 바닷물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기에는 아직 좀 다소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바닷물이 뜨거워질 경우에는 이 허리케인 어마처럼 이른바 괴물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도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18호 태풍도 올라오고 있다 하고요. 이 태풍이 어디로 향하고 또 가을 태풍 전망 어떨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허리케인과 태풍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허리케인과 태풍은 똑같은 기상현상입니다. 단지 대서양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허리케인, 인도양에서 발생을 하면 사이클론, 그리고 태평양에서 발생을 하면 태풍, 그리고 호주에서는 윌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상현상인데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주말 태평양에서는 제18호 태풍 탈림이 발생을 해서 현재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탈림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가장자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탈림은 앞으로 필리핀 북동쪽 해상을 지나서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쯤에는 대만 쪽에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태풍 탈림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태풍 대비는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서 허리케인 어마가 따뜻한 바다 위에서 세력을 키웠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물은 공기와 다르게 서서히 데워지고 또 서서히 식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가 9월과 10월입니다. 따라서 이 따뜻한 바닷물이 유지될 때 태풍이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하게 되면 아주 강한 세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 태풍이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태풍 차바가 울산에 상륙을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10월 말까지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해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이제 오고 있는데요. 이번 비 얼마나 오나요? 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확대를 하면서 전국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못지않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과 거제, 울산과 부산에서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영남과 호남 또 충청
그러니까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남과 전남에는 최고 100mm, 그밖에 충청과 경북, 제주에는 8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40mm, 서울에서는 1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이 비가 내리면서 주말과 휴일에 좀 답답하게 했었던 미세먼지는 모두 씻겨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주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주 일정 함께 보시죠. 이념적 성향과 종교관을 둘러싼 자극이 끊이지 않았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정부 수립 시점을 건국으로 보고 독재를 두둔했다는 지적과 함께 교수 시절 우파 논객을 초청한 간담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종교적 편향성과 함께 대학기술회사 대표 재직 중 셀프 포상 논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겹치면서 쉽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4살인 가해 여중생 A양의 영장실질심사를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A양이 법원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하면 판사가 법리를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우리 법과 사회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각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정치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지난달 말 대정부 질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한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권의 실책을 부각하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적폐 청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 정부 인사나 탈원전 등의 정책을 적폐로 규정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간디의 5번째 손자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생활하면서 배웠던 분노조절법을 책으로 옮겼습니다. 간디는 분노를 잘 조절한다면 삶의 원동력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달의 새 책, 장보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룬 간디는 12세가 되던 해 할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있는 인도 오지에 힌두교 공동체로 떠납니다. 인종차별이 극심한 아프리카에서 정신적 폭력에 시달린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분노일지를 쓸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통제하고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크고 작은 다툼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간디는 조금 다른 해석법을 내놨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산직들의 문제로 보였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전문직에까지 확산됐습니다. 전 세계 대학 졸업자 수가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학위의 가치는 낮아졌고 실업률은 1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장 10년 후 무엇을 하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때 저자는 창업가 정신에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에 새로운 영역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더는 글을 쓰지 않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그를 대신해 대피를 하는 비서, 작가의 팬인 친인 작가까지 개성 있는 세 여자가 삶을 되돌아보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나오키상 후보작으로 1992년 데뷔 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시마 마스미의 신작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